그래서 디커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사실 시대착오적인 건데 네. 이런 것들이 뭐 국산차도 그렇고 많이 쓰지. 네. 특히나 얘 같은 차는 뭐 절대로 이게 필요한 게 아닌데 아, 네. 전체적인 이 디테일을 좀 봐줬으면 하는데 네. 워낙에 가장 베이스라인에 있는 SUV 중에 베이스라인이기 때문에 네네. 차가 가장 간략하고 싸구려틱한 소재를 썼던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아우디는 이런 장난질을 잘해요. 지금 네.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이 송풍구가 네. 송풍구가 방향 조절을 그냥 아주 옛날 차 같이 손으로 임의로 할 수 있고 네. 방향 조절부의 개폐를 네네. 이 밖에 있는 다이얼로 개폐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조작의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그런데 정말 쓸데없는 이 뒷거수에서 오는 핸들링 좀 불편하게 한다든가 네네네. 얼핏 보면은 뭐 가지고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질감 자체로 보면은 비닐 질감 드러나고 플라스틱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싸구려로 만들었고 다만 비주얼로 보면 네. 되게 팬시하고 고급스러운데 깔끔한데라고 보일 수 있어요. 네. 만져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 사람 모를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그럼 스토닉하고 또 뭔 차이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스토닉하고 가격 차이만큼 더 차별화가 될 거냐 말 거냐 모르겠어요. 아우디는 그 예각으로 라인을 많이 주는데 캘리퍼 라인이 이런 것들이 비싼 라인인데 여기서 라인이 의도적으로 끊어져 나온 게 있거든요. 이런 라인은 사실은 뭐 양산차에 들어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친구들의 디자인의 기교가 뛰어나구나라는 느낌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걸로 요 사이드의 캘릭터 라인 두 줄 캘릭터 라인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아우디 Q2의 어떤 뭐랄까 아이덴티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차는 우리가 서브 컴팩트카 그냥 국산차로 말하면 뭐 기아 프라이드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위급 정도 준중형급 정도의 그런 팩 사이즈를 가지고 전체적인 공간 같은 것들은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SUV의 그런 공간 특성을 잘 살려준 것 같아요. 꾸밈새가 없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든 저가형의 냄새는 디테일에서 많이 보여요. 가격 경쟁력인데 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인데 뭐 디자인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옛날 그 미니 같이 차의 전체적인 것보다 그냥 그 디자인 갖고 판매가 된다면은 그 중에 이 Q2도 디자인만 가지고 또는 패키징만 가지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 아주 실용성을 추구한다면 어차피 뭐 코나라든가 또는 코나보다 더 스토닉 같은 그런 국산 크로스오버 쪽으로 가겠죠. 지금 인피니티 코리아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인피니티 새 모델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번에 새로 발표된 인피니티 모델이 바로 이 QX50이라는 모델인데 이전까지 그 인피니티의 그 컴팩트 SUV 라인 쪽이라면은 약간의 크로스오버 성격의 EX30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델을 가지고 너무 오래 버티다가 이제 인피니티가 모델의 그 이름 체계를 바꾸면서 네 바퀴 굴림은 이제 Q가 앞에 붙어서 QX가 됐는데 바로 이 QX50이라고 했던 모델도 사실은 그동안은 그 EX30의 그 같은 뿌리를 두고 개량형 정도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조금 더 크로스오버보다는 또 SUV에 더 가깝게 더 충실한 프로포션이 되면서 가장 이 차의 특징적인 거는 자동차 역사적으로도 어떤 엔진이든 간에 그 압축비는 항상 고정이었었는데 비해서 이 차는 압축비를 굉장히 운행 상태에 따라서 뭐 7대1, 8.5대1까지도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디젤 엔진 같이 10몇 대 1까지도 고압축비를 해서 저속에서 큰 토크를 내고 고속에서는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엔진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메커니즘을 쓴 엔진이 바로 이 QX50에 얹혀져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약간 촌스럽게 눈에 띄게 아, 빨간색하고 네. 초록색에서 R 다이나믹이라고 써 있는데 네. 이게 바로 BMW 뭐 M 스타일처럼 고성능의 옵션들이 들어간 거예요. 큰 힙이 들어가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차는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볼륨감이 커서 큰 차 같이 보이지만 이 차는 컴팩트 SUV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SUV 바람이 불면서 또 점차 이제 컴팩트화 돼가고 있는데 그 컴팩트 SUV로서 제이교에서 내놓은 모델. 얘는 이제 E-페이스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 차는 제이교라는 게 워낙 고급차 브랜드긴 하지만 그래서 또 경량화를 위해서 많은 알루미늄 파츠를 많이 썼지만 이 차는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은 판매를 이루는 볼륨 모델로 가기 위해서 차체 자체도 그냥 스틸로 그러니까 철제 강판을 사용을 많이 했고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형 SUV를 만든 차라고 보면 돼요. 스포츠성을 갖고 있는 차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이제 뭐 이미테이션이고 뭐 더미긴 하지만 이렇게 사이드에 에어 벤트 홀 같은 느낌이 주는 장식도 붙이게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외관이 얼핏 보기에보다는 실내 공간은 사실 굉장히 타이트해요. 다만 앞에 펜더와 보닛이나 이쪽 펜더를 이렇게 부풀려서 전체적으로 차는 굉장히 커 보이고 거기에 이제 이런 소형차에 어울리지 않게 20인치 휠을 껴서 굉장히 박력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데 차는 이제 제규어가 만든 차 중에서는 다 대형이다 소형이다 보니까 또 이제 베이비 제규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베이비 제규어라는 그 아까 유머러스한 표현을 차에 이 그 윈드 그레스 에리어에 보면 요 까만 부분이 있거든요. 영국적인 유머의 표현인데 그래서 보통 제규어하면은 이렇게 거친 표범이 이렇게 달려들고 점핑하는 리핑하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바로 아장아장 걸어가는 조그마한 그 아기 제규어의 모습을 실제로 담아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차가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근육량이 적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조향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분명히 시각적으로는 그렇고요. 옛날에 그 초창기 자동차라면 지금 이 제규어 E-페이스 같이 넓은 타이어에 큰 휠을 끼운 이런 타이어라면 분명히 조향계통을 조작하는데 큰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유압식 또는 이제 전동 모터를 이용한 그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채용된 요즘 현재에서는 보기만 그렇게 무거울 뿐이지 굉장히 편해요. 실제적으로 이 차를 개발할 당시에 제규어 개발팀에서도 감안을 한 게 가장 많은 다수의 이 오너가 누굴 것이냐. 그럼 30대 그 다음에 여성 그렇게 이제 컨셉을 맞췄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제규어 그러면은 굉장히 좀 터프할 것 같지만 굉장히 우아한 게 또 제규어의 하나의 그 캐치프레이즈인데 그 우아함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김하영 기자 같은 사람한테도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흔들 때를 좀 더 잡아줄 것이 없다 보니까 바로 스포츠카 같은 데서 이렇게 조수석 쪽에 사이드 글립이라고 해서 손잡이가 있어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이 차는 스포티한 차입니다라는 걸 디자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좀 가벼운 척하고 힙합 들어야 네.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이 차의 전체 사이즈에 비해 아주 큰 공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핵가족이라고 얘기하죠. 뭐 엄마 아빠 저 아기들 아이들이 있는 집안 같아서는 충분히 여행할 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만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거 조작하는 걸 이건 그대로 돼요. 여기 선반이 네. 지금 여기랑 맞아 떨어지게 되거든요. 보면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서 네. 결론은 아. 이 적재 공간에서 나오는 소음이 실내에 들어가는 걸 최대한 막아줄 수 있게 네. 그렇게 고급차답게 이제 정수성을 추구한 건 있어요. 하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수님 지금 어떤 차 보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제규어의 지금 이 차는 아이페이스라고 제규어 차들이 지금 대부분 스포티한 차고
또 그다음에 주로 이제 스포츠카 내지는 세단을 중점적으로 만들었던 회사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SUV 붐도 일고 그다음에 또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차 그 바람을 타는데 그걸 다 겹친 다시 말해서 완전히 전기차로 만들어진 크로스오버 SUV에 가까운 크로스오버 형태로 개발된 차예요. 이 차의 디테일을 본다면은 이제 차가 도에서 이제 오픈하고 달릴 때는 이제 8km 시속 8km가 넘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서 차가 바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기 저항을 덜 받게 하고 또 소음을 덜 발생시키게 하면서 운전자한테는 최적의 운전 환경을 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연료 게이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다 보니까 여기 이제 충전 잭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전 잭이 자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차의 특성인데 앞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제규에서 맨 첫 번째로 나왔던 F-Face라는 고성능 SUV가 있는데 이 고성능 SUV랑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컨셉의 차체도 낮고 그래서 제규어가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그 페이스라고 자기들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페이스 빠름인데 그 빠름을 느끼게 하고 또 실제로 빠른 성능을 갖고 있고 주행거리도 400km가 넘는 그런 고성능의 장거리용 전기차 크로스오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1930년대에는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하는 게 마치 그 국가대항전 같은 개념이 있어서 독일은 그때는 이제 저먼 실버 해갖고 은색차를 주로 냈어요. 그게 아우토 우니언이 됐건 뭐 벤츠가 됐건. 근데 바로 벤츠에서 지금 W25라는 건 차체 번호가 25번이라는 건데 25번째 W25의 이 모델은 바로 2차 대전 직전에 그때 이제 모터스포츠에 뛰어든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모노포스트라고 해서 1인승 경주용 자동차 지금으로 하면 포뮬라 1 같은 경주에 참전했던 차인데 이 차는 지금 보시기엔 굉장히 뭐 커배고 또 이렇게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로선 뭐 경량이라고 할 때는 750kg 정도의 가벼운 걸로 많은 성능을 올려서 그 당시 히틀러가 이제 독일 저먼 게르만 민족의 중흥 일할 때 상징적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델이에요. 독일 차들은 모두 은색을 칠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빨리 달렸는지 화살같이 날아가 그래서 실버 에로우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 실버 에로우라는 이 별명이 벤츠 레이싱 팀의 팀명으로서도 쓰이기도 했어요. 벤츠가 자동차의 역사다라고 큰 소리치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차예요. 이 차가 뭐냐면 휘발유 엔진을 얹어서 자동차의 형태로 이동수단으로서 처음 특허를 받은 차예요. 1886년 1월 29일. 그걸 이제 우리가 휘발유 자동차의 그 원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원래대로는 그냥 벤츠 모터바겐 또는 3휠러 모터바겐이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페이턴트 모터카 또는 페이턴트 모터바겐 그래서 페이턴트가 특허니까 특허차라고 해서 1886년에 나왔던 것. 물론 이것도 벤츠의 설계도 그대로 해서 복제한 차지만 그 차가 지금 한 대가 여기 지금 있는 거고요. 벤츠가 이제 1904년도에 만든 그 당시에는 이제 출력 같은 거 표시하는 게 차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메르세데스 심플렉스 2832마력 20년대가 아니라 1900년대 초에 들어왔을 때 마차 형태가 어느 정도 벗어나서 자동차 형태를 갖춘 차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차들 치고는 굉장히 그 휘라치나 이런 데를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서 그래서 이제 고급차의 이미지를 그때부터 만들어 왔다라는 거고 그 당시의 차들은 이제 그 스틸 가공 기술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나무로 해서 림을 짜서 맞춰주는 이런 구상이었고 이때만 해도 자동차의 엑셀 페달, 뭐 휠 페달, 초크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차마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저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이 조작법을 다 모두가 알아야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벤츠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 고성능의 차, 좀 더 스포티한 차를 만들겠다고 해서 시도한 차인데 1927년이니까 뭐 지금 나이로 따지면 92,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네. 어떻든 간에 이 차는 이제 그 당시 모델은 벤츠 24 100
140마력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는 모델을 불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긴 휠베이스의 대형 페이턴 바디라고 그러는데 앞뒤까지 다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큰 대형 차고, 요거보다 좀 짧은 차 크루즈라고 잘랐다는 도고에서 나온 K가 붙으면 이제 조금 더 작은 차인데, 그럼 더 짧아지고 가벼워진 만큼 좀 더 고성능을 내겠죠. 그래서 그 차가 바로 지금 벤츠의 고성능의 차, 요 차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10년 뒤에 바로 더 고성능의 차가 나온 게 바로 540K라는 거고, 그 540K를 모델로 해서 다시 만들어진 차가 바로 히틀러가 타고 있던 그로서라는 모델이에요. 요 얘의 기본에서 조금 더 강화되고 커진 놈인데, 어떻든 27년도에 있는 벤츠 24 140마력짜리는 굉장히 그 벤츠의 역사상으로 우리가 이제 고성능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차를 만드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차는 1930년대에 나온 170이라는 모델이에요. 170V라고. 지금 생각하면 배기량이 그 정도 작으니까 소형차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차 역할을 만들어서 2차 대전 이전에 마지막 개발된 벤츠의 지금 뭐 소형이죠. 투도어 스포츠 꽃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이에요. 이 차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아까 2차 대전 이전에 마지막 모델이었던 170을 좀 더 대형화시키고 엔진도 키워서 만든 220B라는 모델인데, 그 중에는 이제 위에 천정을 바꿀 수 있는 까브리올레 바디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오픈탑을 하는 차들은 다들 굉장히 뭐랄까 호사스럽고 고급스러운 차들이 보통 나가고 있는데, 이 차가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을 대표하는 2차 대전 이후의 모델로서의 차예요. 220B. 이 차가 여기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기 가면 이제 더 예쁜 애가 하나 있는데, 그래요? 아무튼 이게 벤츠에서 이제 1950년대에 모터스포츠를 나오면서 초고성능의 차를 만들었었어요. 물론 2차 대전 이전에도 고성능 모델이 있었지만 50년대에 이제 300 SL이라는 모델로 스포츠로 레이스를 다 휩쓸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모델을 이제 좀 더 그 모델을 미니어처 크게 작아지진 않았지만 그 모델의 그 디테일들을 살려서 오픈톱으로 해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배기량이 이제 1900cc짜리 엔진이어서 190SL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고, 이건 조금 이따 건너가서 살펴볼 300SL의 고급판 내지는 300SL의 도로용 양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190SL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레이싱 모델에 SL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SL은 원래 그 도구로는 스포츠 라이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포츠 라이트, 경량 스포츠카라는 건데, 저놈이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어요. 양산형이. 그래서 이걸 좀 더 성능을 좀 높이자. 그래서 만든 것이 그 다음 모델로 나온 게 바로 이 280 SL이에요. 2800cc짜리 6기통 엔진을 얹고서 차를 만들었는데, 이 차가 지금은 텁이 없어서 텁이 있으면은 정면에서 바라보면 넓고 좁아지면서 3단으로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야, 이게 꼭 마치 탑 같다라고 해서 얘의 별칭은 파고다예요. 참고로 하자면 이 차부터 어떤 개념이 들어갔냐면, 충돌하면은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크럼플 존이 처음으로 쓰여서 이때부터 이제 벤츠 SL은 굉장히 단단한 안전한 차다라는 이 이미지를 쌓아왔던 게 이게 첫 모델이에요. 파고다가. 끝에 우리 170 모델부터 봐가지고 170, 220, 190, 280 하고 오면서 그동안은 이제 벤츠의 어떤 스포츠 모델들을 보여줬다면, 진짜 정통 고급차로서의 벤츠를 보여주는 게 그 당시에 그 6000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600이라는 모델이었는데, 그 중에 600 풀만이라고, 여긴 뭐 PULL이라고 되지는 도고고, 풀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리무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본다면은 옆에 창문이 벌써 4장씩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쪽창을 배제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게 지금 이 모델 나온 게 자체가 70년대지만 전동식으로 운전석과 뒷좌석에
디바이더라고 그러는데 유리로 칸막이가 쳐지고 보조석까지 있어서 VIP용으로 세계 국가 원수들이 많이 타던 차예요. 이게 바로 600 풀만이고, 이 차가 그 당시에 70년대에는 뭐 웬만한 나라의 국가 원수들, 잘 사는 나라의 국가 원수를 한 대쯤씩은 갖고 있었던 그런 아주 최고급 차예요. 그러니까 벤츠의 역사적으로 가장 최초의 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큰 대형 차들, 그 다음에 좀 더 소형화되면서 이제 스포티한 것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또 다시 가장 웅장한 차까지, 이렇게 벤츠의 역사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차는 어떤 차인가요? 지금 보통 우리가 뭐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렌지로버예요. 그래서 남들은 뭐 그 정도로 고급차다라고 하는데 고급차인 건 맞고, 근데 원래는 롤스로이스도 R이고 렌지로버도 R이다 보니까 그 이제 주로 오프로드용이다 해서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명칭이 붙긴 했는데, 이 차는 진짜 그 SUV 중에 롤스로이스급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고급형 차예요. 이 차는 이 같은 레인지로버라는 가장 고급 브랜드의 가장 탑 모델에서도 가장 고급 트림이에요. 거기다가 휠 베이스가 훨씬 커져서 롱휠 베이스 버전인데, 여기에 내장을 가장 고급과 편의 장비를 아낌없이 박은 오토바이오그래피라는 트림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젤 엔진이 얹힌 모델 같으면 벌써 2억이 넘어가고, 가솔린 엔진이 얹힌 모델 같으면 3억이 넘어가는 진짜 엄청나게 고가의 차인데, 이 차가 SUV의 전통이라는 건 첫째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오프로드에 달리게 되면은 트랙션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타이어와 거친 노면을 잡아주는 이 휠 볼트가 굉장히 많은 힘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많은 힘을 받게 되어 있어서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자동차에 알고 있는 휠 볼트보다 훨씬 더 굵고 튼튼한 휠 볼트가 박혀 있어요. 휠 볼트만 보면 거의 화물차급의 그런 휠 볼트가 박혀 있고, 도어를 열게 되면은 보통 오프로드 차들은 물이 많이 들이치고 이런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도어가 여기서 끊겨 있으면 그 틈새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렌지로버는 바로 이 아래까지 다 카바를, 사이드를 풀 카바 해줘요. 카멜의 가죽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수공으로 스티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최고급, 그냥 단순히 승용차에서 얘기하는 벤츠급이 아니고 승용차로 굳이 얘기한다면 그 마이바흐급, 이런 식의 고급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의 실내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보통은 이제 대부분 저렇게 메탈 컬러로 이제 액센트를 줄 때 보면 그 컬러를 다 금속 소재를 쓰는데 비해서 여기는 지금 거칠게 스크래치를 줘가지고 금속과 그 우드의 그 감각을 같이 살려주는 그런 사이드의 장식 같은 게 들어가고, 뒷좌석의 문제인데,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항공기의 1등석하고 똑같아요. 바로 렉서부터까지 다 달려있고, 굉장히 쾌적한 데다 뒷좌석 전용 모니터까지 풀로 들어가 있고, 넓은 그 오프닝 에리어를 갖고 있는 썬루프를 장착하고 있어서 뒷좌석에 탄 사람도 충분한 채광성을 받을 수 있는 구성이에요. 오프로드에 함부로 갈 수 없을 만큼, 어떤 면에서는 2억 3억짜리 차를 가지고 험한 진흙탕길을 갈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 탈 수 있는 차인지도 몰라요. 자, 고급 그 SUV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뒷좌석이 보통 이제 크램셀이라고 조개 껍질 열고 닫히는 것 같이 위아래로 열리는, 다시 말해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위쪽에 열리고 나면 아래쪽에 아직까지 높은 높이가 있죠. 이 부분을 다시 낮추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넓게 되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아웃도어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이 위에 걸터 앉아서 뭐 낚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그냥 얘기를 나누고 차를 마실 수도 있는 벤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얼핏 생각하면 되게 약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여기 한 300km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구조적인 견고함이 있어서, 뭐 가족들, 뭐 부부의 아기 하나라도 같이 안고서
바람이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만드는 편의성, 그다음에 큰 짐을 지어도 여기다 한번 걸쳤다가 밀어넣을 수 있는 공간적인